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4월 21일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젤렌스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저희가 안 다뤄볼 수 없는 이야기라서 오늘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풀곰 161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러블리스. 영화 제목이 러블리스인데요. 이 감독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드레이 자긴세프라는 감독의 영화 작품이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잘 아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감독이고요. 국제영화제에서도 상도 받았던 그런 작품을 누리는 감독이고 리바이어던이라는 영화의 감독이기도 했죠. 그렇죠. 국내에 개봉했었죠. 그렇죠. 국내에서도 개봉했고 그것도 굉장히 우울한 영화였던 걸로 자긴세프의 그게 특징이에요. 모든 영화들이 상당히 우울하고 상당히 이제 러시아 사회의 이면적인 것을 보여주는 또는 상당히 억울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들이 못 사는 모습이라든가 리바이언에서 나왔던 뭐 일반 시민들이 정부랑 싸우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뭐 자살, 불륜 이런 것 주제를 이제 주로 테마를 잡고 그렇군요. 사실상은 인기가 있긴 한데 엇갈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현실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대중적인 정서에는 이런 영화 자체가 사실 이 영화 아니어도 살기가 힘든데 이런 걸 영화까지 찍어가지고 보면 마음이 깝깝해지는 하니까 이제 혈압이 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뭐 어벤져스 같은 그 쉬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어두운 면이 어딜 가질 않고 항상 옆에 있고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주제를 다루는 감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상이나 이런 건 많이 수상했을 법한 작품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러블리스 같은 경우도 제70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제90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경력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혼을 앞둔 부모가 아들이 자식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식을 서로한테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이나 더 가디언이나 LA 타임즈나 평을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5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영산 아트홀에서 여의도입니다. 영산 아트홀에서 저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바리톤 김보람 성악가의 귀국 독창회가 있습니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전석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생 할인 50% 진행하고 있고요. 한너 교류협회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동문회 그리고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동문회에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사회를 봅니다. 이번에도 무슨 스토리가 들어있는 음악인가요?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지난번에 저희가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3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3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그 사전에 언급했던 개봉 후 황운정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식이 누르술탄 공항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뭉클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 외에 있는 독립지사 유해 봉환식이 처음으로 대통령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례고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해 봉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답니다.
전화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신 이준석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개인적인 학문적인 관심사는 주로 러시아를 비롯한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국내 정치, 이제 특히 정치 엘리트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11년 이후 러시아 야당과 시민사회 간 관계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러시아 관련 전공을 하셨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러시아 쪽 관련 전공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러시아의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다녀왔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러시아어를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석사 학위 논문을 이제 러시아 쪽으로 쓰기도 했었고요.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정치 엘리트, 시민사회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되신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제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 경험에서 좀 기인한다고 봐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의 정당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사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곁가지로나마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는 그 탈소비에트적인 맥락에서 시민사회와 정당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그때쯤부터 어렴풋이 가졌던 것 같고요. 박사과정을 들어와서 논문 주제를 탐색하면서 2011년 이후에 그 푸틴 정권 하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그 국가 사이 관계가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인터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대선 과정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선 과정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예상 가능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했던 이제 선거라고 총평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다는 측면은 올해 1월 이후로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질렌스키 후보 지지율이 점점 올라간 반면에 이제 다른 그 두 유력 후보, 그러니까 포로셴코와 그다음에 유력한 야당 지도자였던 율리아 티모셴코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충분히 젤렌스키의 당선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작년서부터 떠올랐던 사람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제 티모셴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저 많은 이제 군소 후보들 사이에 한 명으로만 여겨졌던 젤렌스키가 티모셴코와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포로셴코를 제치고 이제 대통령이 된 것까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좀 예측 불가능한 선거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두 가지 좀 측면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측면은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역시 이번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과는 달리 특히 2014년 이후에 전통적인 우크라이나 정치에서의 동서 분할 구도가 굉장히 옅어지거나 굉장히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대선 과정에서만 관찰되는 그 특별한 순간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꼬집어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 지난 19일에 열렸던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의 그런 대토론회 혹은 이제 그런 군중 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토론회를 앞두고 젤렌스키와 포로셴코가 둘 다 응했던 뭐 그런 그 신체 검사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이벤트들이 좀 특이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좀 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이점들 혹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후보 난립. 이번에 3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통령 선거에 참가했었거든요. 이런 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탈소비에트 국가들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굉장히 정당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정당이 그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결하는 공고한 어떤 제도적인 그 장치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나 아니면은 이런 선거를 위해서 동원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다거나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도 좀 우크라이나 대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인의 정치 개입을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은 우크라이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 탈소비에트의 다른 국가들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예.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자본과 그 다음에 그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치에 뛰어드는 이런 현상을 이번 우크라이나 대선 과정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일단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의 불확실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뚜렷한 정치적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코미디언, 배우, 그리고 방송 제작자, 사업가 쪽에서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어떤 정책 노선을 펼치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예상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친서방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어떤 언론 기사에서는 좀 급진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트럼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에서는 젤렌스키가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그러면은 지금 그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선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젤렌스키가 자기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주었던 이제 외곽 그 싱크탱크 그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사들도 보이고요. 사실 젤렌스키 말고는 포로셴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포로셴코에 기대를 거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포로셴코가 미국에게는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좀 양날의 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포로셴코는 이제 젤렌스키보다 훨씬 더 친서방적이고 그다음에 훨씬 더 이제 친미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지도자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지난 2014년 취임 이후로 이제까지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과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기는 하지만 별로 신뢰할 수 없는 혹은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도자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정치적인 경력이 없는 데다가 그 일부 기사들에서는 젤렌스키가 그 대선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배우와 사업가와 코미디언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굉장히 러시아 비즈니스, 러시아 재계 쪽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들어서 젤렌스키가 굉장히 포로셴코에 대해서는 친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사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걸 그 종합해 본다면은 포로셴코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 쪽이 그 젤렌스키의 당선을 엄청나게 바랬다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기대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당선 직후에 이제 축하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그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를 보면서 좀 동질감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요? 예, 약간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두 사람이 배경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트럼프도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방송 제작자 그리고 방송인이었다가 그런 대중적인 인지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포로셴코가 굉장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존재였던 만큼 포로셴코와는 확실히 이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젤렌스키에 좀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크라이나의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완전히 미국의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또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 이제 크림반도 문제와 동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포로셴코 전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포로셴코는 이제 대중 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화는 없고 대립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고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혹은 포로셴코보다는 좀 더 중도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셨는데 크림반도 문제를 비롯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이 그 공개적으로 축하한다는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본 바로는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스코프 대통령궁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명의를 빌려서 이제 당선을 환영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정도의 이제 반응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포로셴코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극한 대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창구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줄곧 나토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연합 가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 미국 혹은 유럽연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제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극적인 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젤렌스키가 대선 과정에서 크림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러시아 또한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된 이상 포기할 네.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젤렌스키는 제 생각에는 러시아 행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을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젤렌스키 임기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러시아에 만약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다면은 크림반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표현한 적도 있고요. 젤렌스키는 일단 러시아의 국내 정치적인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지금 높은 지지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정부를 어떻게 끌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그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후보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이미 그 동부 러시아 문제나 크림반도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상수 비슷한 의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드러내놓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이제 넘겨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든지
혹은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 운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러내놓고 혹은 공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 지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동서 분할 구도의 완화라는 측면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풀릴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관계가 풀릴 실마리가 아직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 11월에 아조프에서 러시아 해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함정을 납포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럽연합에서 지금 그 독일 주도로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제재가 러시아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취임 후에 중국에 비해서는 러시아에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향후 대러 추가 제재의 국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견이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면 이제 그 사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관계 개선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대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이제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지렛대 혹은 우크라이나를 대화 창구로 삼아서 미국과 러시아가 좀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놓고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트럼프 개인은 푸틴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개인적인 호기심이랄까 아니면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그리고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상황에서는 이제 예전만큼 그 푸틴 혹은 러시아 행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정책 노선을 설정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뮬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이 이제 향후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이제 뮬러 특검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와 대선 당시 러시아 고위 관료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중간 발표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뮬러 특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선 판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느냐, 어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전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세요? 제가 일단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도 굉장히 피상적으로밖에 그 대답을 드릴 수 없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난 2016년 대선 경선에 나섰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라든지, 전 부통령,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 전 상원 의원은 일단 가장 유력한 두 명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피상적으로 알기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성추문 스캔들이 좀 휩싸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어떤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변수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들이 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전공하고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야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히 예, 스튜디오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이준석 씨였습니다. 이번 대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내 상태라든가 국내 정치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직 대통령인 포로셴코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신호가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는 왜 승리했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질렌스키는 뭐 그 개그맨 개그맨이기도 하고 뭐 제작사의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이 73%에 넘는 투표율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는 것을 뻔히 보여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014년 친러였던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 이후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제 5년 임기가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 내전도 끝내지 못했고 경제 사정도 계속 안 좋아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번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율리아 치모셴코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2017년, 18년, 19년이 되면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젤렌스키가 3위였다가 2위 그리고 올 초 1위까지 올라가면서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게 됐고요. 재밌었던 것은 젤렌스키라는 후보가 뭐 개그맨이기도 하고 방송인인데 드라마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 드라마 제목이 국민의 종이고 대선 과정에서 창당을 하면서 당 이름을 국민의 종으로 지었고 그것도 되게 방송 제작자의 그 센스였다고 뭔가 좀 풍자하는 느낌도 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드라마가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기서도 대통령 역할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됐고 드라마 같으면서도 코미디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한 그룹은 아이러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방송인이 갑자기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에 출연해서 거기는 갑자기 우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맡게 돼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그려주는 드라마에 실제로 그 방송이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아무런 정치에 관한 경험도 경력도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의 정상에 올라온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은 이제 이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이다. 아무런 경력도 없고 아무런 정치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좋은 말에서 나라의 최고의 고위급 그 자리까지는 올라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제 포퓰리즘이다. 미국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포퓰리즘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은 젤렌스키가 집권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림반도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내전 중에 있는 돈바스 지역도 독립을 원하죠. 돈바스 지역은 독립을 선언했어요. 근데 그 선언을 인정한 나라가 한 명도 없어요. 러시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명도 러시아도 없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돈바스 안 했어요. 독립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나토와 미국이 군사 행동까지 불사하면서 진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돈바스 인정이랑 크림반도 합병이랑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인 반면에 돈바스가 딱히 필요 없기도 하고 그거는 인정하면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게 제재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니까. 불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정치 경력이 없다,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든 신인 정치인에 대한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나 관리직에 오를 때 나오는 전형적인 비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다른 정치인은 그런 경력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꼴이 되지 않았냐라는 젤렌스키 오히려. 지지층의 그렇죠. 입장이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민주주의의 바람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장면이 있어요. 이제 당선이 되고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젤렌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소련 국가들은 우리 우크라이나를 봐라. 너네도 할 수 있다.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마저 젤렌스키라는 인물이 그리고 그가 가진 스토리가 굉장한 관심을 받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멘트를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시원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해외 정책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국내 문제가 더 많아요.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일반 국민들의 가스비의 인상이라든가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고 경제가 악화되는 게 거의 나날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해외 정책보다는 국내 정책이 훨씬 또 심각하군요. 심각한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어떻게 될지는 잘 네.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또 뭐 어차피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젤렌스키와 포로셴코의 대선 토론, 결선 투표 전날 있었던 대선 토론은 보셨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개 있죠. 일단은 토론 자체가 쇼였고요. 쇼. 이제 원래 근데 뭐 어느 나라든 정치 토론은 쇼 아닙니까? 쇼긴 한데, 근데 미국 같은 거 보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뭔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이 그래도 있어요. 뭐 해외 정책, 국내 정책, 뭐 구체적으로 건강, 뭐 여러 이렇게 막 섹션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젤렌스키랑 포로셴코랑 한 게 일단은 받은 느낌이 서로를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군요. 네, 자기 말만 하는 거고 둘 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죠. 젤렌스키는 니들이 지금 5년 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근데 포로셴코 입장에서는 얘 개그맨은 어떻게 나라 정상까지는 오르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반복해서 그리고 막 정말 프로파간다 같은 막 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무릎 꿇은 장면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포로셴코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젤렌스키의 입장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젤렌스키가 오히려 그걸 받아치면서 당신 당선될 때 돈바스 내전 2주 만에 끝내겠다고 한 약속 그거 어떻게 됐냐. 그 내전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여기 계신 유가족들에게 나는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는데 포로셴코한테도 같이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안 꿇어요. 포로셴코도 꿇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도 젤렌스키는 양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관중석 쪽으로 꿇었는데 포로셴코 얘는 얘란다. 등 돌아서 포로셴코는 등 돌아서 뒤로 무대 쪽으로. 무대 뒤에 지지자들 서 있잖아요. 자기 당 캠페인 사람들 그쪽으로 돌아서 무릎을 꿇긴 했는데 프로포즈 할 때처럼 무릎을 하나만 꿇었어. 그게 좀 웃겼어. 약간 그래서 얘는 무릎이 안 좋았나? 그래서 젤렌스키는 앞쪽을 보고 무릎을 꿇었는데 포로셴코는 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뭐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누구를 생각하냐라는 것을 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장면들이 이번 대선에서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연출은 거의 다 연출했고요. 일단은 그런 토론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다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 헌법으로 봤을 때는 대선 토론은 이제 선거 날 이틀 전인 무조건 현 대통령이 지정한 방송 스튜디오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돼 있어요. 스타디움은 거의 운동장은 안 된다. 무조건 방송국이어야 된다. 둘 다 어겼네요. 둘 다 네. 어겼어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대선인데 우크라이나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한국에서 유학 중이신 올가 뎀첸코 님과의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라라고 하고 지금 한인대 박사 과정 중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 정도 됐어요. 아, 8개월. 지금 박사 과정에서는 어떤 공부하고 계시죠? 국어국문학과예요. 아, 우크라이나에 계셨을 때도 한국어를 전공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석사까지는 다 한국어 공부만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는군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고.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계속 뉴스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대선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뉴스를 찾아보고 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보통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조금 덜 보게 되었지만 원래 뉴스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젤렌스키 당선자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관심까지 주목까지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 될 수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지만 예. 오늘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일단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사람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벨라루시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대통령 한 분만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계속 바꾸니까 그거는 기분 좋지만 사실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일단 정치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뽑아낸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가 좋아서 뽑아낸지 그거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안 좋은 곳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젤렌스키 예전에는 그 차별 같은 사람이랑 조금 관계가 너무 강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차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주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우리는 현민이 벌써 2번 일어났는데 예. 한 번 더 일어나면 또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포로셴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살았으니까 혹시 한 번도 대통령이 된 경우에 그냥 똑같이 5년 동안 살 수 있지만 젤렌스키가 지금 아예 거의 모르는 사람이니까 혹시 또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가 아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젤렌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한 번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 때 그때 야누코비치 러시아어 말만 썼고 그리고 그때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싸우게 됐어요. 원래 우크라이나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싸우니까 지금 젤렌스키 러시아어 훨씬 더 많이 쓰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더 생길까 봐 걱정이 돼요. 아, 그렇군요. 이 실례가 안 된다면은 올가 씨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지역 출신이신가요? 저 사실
키예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5살 때부터 키예프에서 계속 살아왔지만 집에서 우크라이나어만 썼어요. 아, 그렇군요. 포로셴코의 지난 5년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잘못한 게 많지만 좋은 것도 많이 하셔서 우리 독립된 후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하신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포로셴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돈바스의 내전 같은 경우도 2주 만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게 됐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포로셴코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젤렌스키는 지금 일반 선생님한테 4천 달러 월급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그거는 그렇군요. 아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서는 또 젤렌스키의 발언들이 되게 포퓰리즘의 네네 맞아요. 일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고, 일단 대중문화 좋아하는 편이라서, 젤렌스키, 홍보를 너무 잘하셔서, 대통령이 될 수는 예측, 많이 했어요. 일단 포로셴코 조금 일단 어려운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해도 어떤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 포로셴코 우리 군대를 위해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 뉴스도 잘 안 보고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젤렌스키는 뭐 하고 바로 나 이런 거 했다 아니면 나 이런 거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포로셴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네네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다. 젤렌스키가 그런 면에서는 방송인으로서의 센스를 많이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젤렌스키 이미지가 원래 너무 좋았어요. 일반 사람이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존경할 수가 있는데 포로셴코 조금 예전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정치한 지 오래됐지만 좋은 결과가 많이 없어서 이미지가 원래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번 그 대선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 전날. 그 대선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 조금 실망했어요. 둘 다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아예 안 하고 서로 조금 욕만 하고 조금 사실 이거 보고 사실 조금 진짜 실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서로에 네, 대한 맞아요. 어떤 흑색 선전이라든가 비판으로 주 내용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결선 투표 하루 전날 그렇게 운동장에서 대선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법에 따라 우리 국립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데 예. 원래 운동장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포로셴코 일단 국가 방송국에서 하자고 하셨지만 젤렌스키 반대하고 일반 사람들도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포로셴코 그냥 협의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이 대선 토론이 젤렌스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하자고 하는 곳에서 했고 그리고 젤렌스키 먼저 시작했으니까 일단 전 대통령의 단점을 사연해서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런 거
자꾸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궁금했나 보군요. 포로셴코 첫 번째 조금 시작하자마자 조금 실패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올해는 사람들이 천지에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컴퓨터하고 있으면 천지인들도 조금 노력해야 될 것 같을 생각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투명하게 그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 2004년에 원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유신코를 뽑았지만 결국에는 결과 났을 때 야누코비치 이겼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거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거의 80% 젤렌스키 뽑았는데 젤렌스키 됐으니까 진짜 투명하게 처음으로 한 거 이렇게 조금 네 과거에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들이 이번에는 많이 사라졌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투명한 그런 대선 과정이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유럽 국가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의 다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진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조금 우크라이나 조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이 젤렌스키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나중에 실망할까봐 지금 걱정인데요. 너무 커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4,000 주면 저도 바로 우크라이나 출발이에요.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아직 그 돈바스 지역에서 아직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내전을 종료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군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도,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젤렌스키는 진짜 우크라이나를 유럽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면 교육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석사나 학사 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수준이 낮아서 다른 나라에 가면 일할 수도 없고 다시 교육을 받아야 돼서 교육에 조금 투자하고 정말 교수, 선생님 월급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 러시아 정치를 조금 싫어하지만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근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일단 싸울 필요가 없고 계속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웃 나라들이라서 싸우면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술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쉽게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에 가서 수업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다수가 원하던 대통령 젤렌스키가 뽑힌 것을 축하드리고요. 젤렌스키보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축하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거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올가 뎀첸코였습니다. 159회에 출연한 록밴드 헤르빅 버튼이 러시아 록밴드 더 스타킬러즈와 합동 공연을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2019년 6월 15일 저녁 7시 CJ 아지트 홀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와 자세한 정보는 멜론 티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포스터와 간단한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까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유럽의 정치 사정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161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